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공급망의 조용한 엔진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모두가 알고 있는 분야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우리가 만든 기술의 규칙은 항상 외국에서 결정되는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거대 플랫폼 사이에서 한국은 그저 생산기지이자 하청된 기술 국가로 취급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보안 논리를 내세워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를 통제했고, 중국은 폐쇄적인 내수망으로 시장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만든 혁신은 늘 두 거인의 틀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 세계 질서가 흔들리자 한국 내부에서 이제 우리만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각성이었습니다. 그 각성의 핵심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에는 기술이 곧 주권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이 진짜 권력이 되었죠.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는 미국 클라우드에, AI 학습은 실리콘밸리 서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보이지 않게 외주화된 셈이죠.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우리 경제를 통제했듯 지금은 AI IMF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모델의 정책 금리를 미국이 조정하면 한국의 기술 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번엔 미리 움직였습니다. 남이 쓴 규칙에 끌려가기 전에 우리가 쓸 규칙을 직접 만들자는 결심이었죠. 여기서 중국의 길은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통제의 도구로 삼았죠. 감시 체계와 검열 시스템이 발전을 가두었고 세계는 그걸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소재와 정밀기계에서는 강하지만 시스템 통합력과 혁신 속도를 잃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이자 디지털 강국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모빌리티, LG의 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이들이 따로 움직일 때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무기면 제국 엠파이어이 됩니다. 서울은 바로 그 중심이 되어 K-엠파이어 오브 텍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기술 동맹이 아니라 정치와 기술의 융합 선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에서 벗어나 한국이 설계하는 새로운 디지털 헌장을 만드는 것,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과 AI 윤리를 한국 표준으로 관리하는 구조죠. 이건 마치 20세기 산업 헌장에 버금가는 디지털 헌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벌이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유지하되 기술 주권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안보 동맹 기술 자립 동맹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보호받던 동맹국에서 함께 보호하는 동맹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입니다. 반도체로 데이터의 물질적 기반을, 배터리로 에너지 기반을, AI로 지능적 인프라를, 조선으로 글로벌 운송망을 쥐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그것은 하나의 테크 제국의 뼈대가 됩니다. 서울의 각성은 바로 그 퍼즐을 인식한 순간이었죠. 서울의 각성이 선언이었다면 K-엠파이어 프로토칼은 그 선언을 법으로 바꾼 실천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하이닉스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기술 질서를 세웠죠. 단순한 MOU나 협정이 아닙니다. 데이터 주권, AI 거버넌스, 에너지 규범, 보안 표준을 모두 포괄하는 대한민국형 기술 헌장이었습니다. 이 헌장의 핵심은 데이터 국적제입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든 한국의 법 아래 보호받습니다. 미국 클라우드에 있어도 그 소유권은 서울이 보장하죠. 과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데이터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 국경은 미국의 방화벽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그 균형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술은 상품이 아니라 주권이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산업 패러다임을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신뢰성 감사제를,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데이터 인증제를, LG는 탄소 라벨링 에너지 관리를, SK하이닉스는 HBM 윤리공정 규약을 제출했습니다. 이 네 분야가 하나의 법적 프레임에 묵이면서 기술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 체계로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 모델과 비교해보면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속도와 시장 점유율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앞세웠습니다. 한국형 AI는 느려도 정확하게, 조용하지만 투명하게 발전합니다. AI의 윤리성, 데이터의 출처, 에너지 소비량까지 모두 기록되고 감사받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규제안을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토콜이 미국이나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느 나라도 타국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지배할 수 없다는 보편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통제체계와 중국의 폐쇄형 시스템 모두에 균열을 냈죠. 중국은 데이터의 양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인증 체계가 없습니다. 내부 검열과 통제가 외국 기업의 접근을 막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높지만 산업 간 이해관계가 분절되어 통합된 데이터 규범을 만들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 틈을 파고들어 투명성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서울은 이제 데이터 사법 체계를 가진 첫 아시아 수도로 불립니다. 일각에서는 프로토콜이 시장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규칙 없는 자유는 결국 거대국의 독점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질서를 만들어서 모두의 자유를 보장한 겁니다. 힘이 아니라 규칙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전략이죠. 그 상징이 바로 서울 디지털 중재원입니다. 데이터 침해나 알고리즘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뉴욕이나 제네바가 아니라 서울이 최종 판정권을 갖습니다. 경제적 의미도 큽니다. K-엠파이어 프로토콜을 채택한 기업은 데이터 규제 완화, AI 윤리 인증, 그리고 에너지 효율 세제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곧 무역 혜택이 되는 셈이죠. 이것은 기술과 외교가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안보 전략입니다. 한국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글로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서울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K-엠파이어 프로토콜이 제정되자 한국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이 바로 K-스택 구축 프로젝트였죠. 그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보안, 결제 시스템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의 통합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전환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기술 인프라 재구성이었습니다. 핵심은 자립형 기술 생태계, 즉 K-스택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OS나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완전한 기술 묶음이죠. 데이터 처리, AI 학습, 보안 암호화, 결제 네트워크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이어집니다. 운영체제, AI 엔진, 반도체 가속기, 그리고 양자 보안까지 하나의 통합 생태계로 묶인 건 세계 최초였습니다. 많은 외신이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버렸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탈이 아니라 독립적 대등 구조의 확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서 한국 기술이 작동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위에서 세계의 플랫폼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죠.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미국이 가진 강점은 자본과 네트워크, 하지만 약점은 공급망의 물리적 단절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아시아 서버를 통제하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이미 자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K-스택의 시작은 언제라도 끊기지 않는 기술 체계를 만드는 데 있었죠.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개방성이 부족했습니다. 데이터 검열과 IP 침해 논란으로 글로벌 시장 신뢰를 얻지 못했죠. 일본은 여전히 장비와 센서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시스템 통합과 소프트웨어 주도력이 약합니다. 한국은 이 두 틈새를 모두 메운 나라였습니다. 개방성과 정밀함,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사례였던 거죠.
K스택의 실제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보죠. K클라우드, 국산 반도체 기반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 KOS, AI 최적화형 운영체제, 경량화된 학습 엔진 내장, KMLOps, 모델 개발, 검증, 배포 전 과정을 자동화한 통합 관리 체계, K시큐어네트, 양자암호 기반 네트워크와 한국형 펌웨어 보안 칩을 결합. 이 네 층이 합쳐져 완전한 주권형 기술 생태계, 즉 K스택을 형성합니다. 논쟁점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호환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표준은 더 투명하고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유럽과 인도, 중동 기업들이 신뢰하고 채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폐쇄형 API보다 한국형 개방 규격이 더 예측 가능했던 거죠. 경제적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클라우드 의존 비용이 평균 30 절감되었고 데이터 이전 지연 시간이 40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스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나라의 제재나 수출 통제가 전체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절될 걱정이 없는 기술, 그것이 K스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기술이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구조와 생태계 운영 철학까지 확장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를 납품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한국이 AI 모델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제조국에서 지능국 인텔러전트 네이션으로의 도약이라 할 수 있죠. K스택이 완성되자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것을 세계로 확장해야 했죠. 바로 그 결과물이 KAI 컨스텔레이션, 인공지능과 데이터, 에너지, 위성을 결합한 거대한 신경망입니다. 한국은 이제 서버실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하나의 두뇌처럼 연결하려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KAI 컨스탈레이션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인공위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그리고 미니 원자로 K-넥서스까지 연결된 다층 구조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폴란드, 인도, 베트남, UAE, 그리고 호주에 분산된 AI 허브가 실시간으로 연산을 분담합니다. 데이터는 국경을 넘지만 그 법적 윤리적 기준은 모두 K-엠파이어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구조는 한마디로 보이는 신뢰의 네트워크입니다. 과거 실리콘밸리는 속도를 자랑했지만 그 속도는 신뢰를 소모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속도를 약간 양보하더라도 신뢰를 축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이 KAI 컨스텔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인도가 참여하면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인도는 인력과 데이터 볼륨을, UAE는 자본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표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삼각구조는 미국 중심의 클라우드 질서, 중국 중심의 디지털 실크로드 모두를 대체할 제3의 기술 항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AI 컨스텔레이션이 지리적 구속에서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AI 학습이 서울에서 시작되어 인도에서 확장되고 폴란드에서 검증되며 베트남에서 최적화됩니다. 이런 분산 학습 체계는 한 국가의 제재나 사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앙집중형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째, 궤도 네트워크. 한국형 위성 군집이 저궤도에서 데이터를 중계합니다. 둘째, 지상 네트워크. 각 지역의 AI팜과 K스택 클라우드가 연결됩니다. 셋째, 에너지 네트워크. K-넥서스 마이크로 원자로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연산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세 층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 오케스트레이터가 바로 서울입니다. 미국의 방식은 여전히 중앙 집중입니다. 데이터는 캘리포니아로, 인증은 워싱턴으로, 표준은 실리콘밸리로 몰립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정치 리스크에 취약하죠. 중국은 그 반대로 완전히 폐쇄된 데이터 통제망을 만듭니다. 반면 한국은 그 중간, 개방적이지만 신뢰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 안심하고 이 네트워크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정밀 장비와 센서에서는 강하지만 네트워크 통합에는 약합니다.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기술 전략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대기업들조차 KAI 컨스탈레이션의 노드로 참여하려 합니다. 한국의 규범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판단이죠. 흥미로운 변화는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KAI 컨스탈레이션의 모든 노드에서 K1 데이터라는 디지털 화폐가 거래 단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폐는 데이터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치가 정해집니다. 말하자면 데이터와 전력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단위가 탄생한 것입니다. KAI 컨스탈레이션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신경망이라면 그 신경망을 움직이는 심장은 바로 K퓨전과 K넥서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자원은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를 돌리는 힘은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이 단순한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닫고 데이터 에너지 자립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열었습니다. K넥서스는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20분의 1 크기이지만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가동됩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AI 데이터 센터와 결합해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했죠. 미국과 유럽이 아직도 노후 원전 폐쇄 문제로 머뭇거릴 때 한국은 이미 AI 원자로 융합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핵심은 분산형 에너지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각국의 KAI 허브가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잉여 에너지는 다른 지역으로 송출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AI 센터의 K넥서스가 생산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베트남 노드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력과 데이터가 함께 순환하는 구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 개념이 바로 K퓨전입니다. K퓨전은 한국형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로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기존 핵분열 원전이 연료를 소모하는 방식이라면 K퓨전은 수소를 융합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방사능 폐기물이 거의 없고 전력 효율은 5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에너지로 데이터 주권을 보호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전략 자산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패권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연산 에너지가 패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오일 달러 체제에 묶여 있고 중국은 석탄과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 센터, 원자로, AI 인프라를 결합해 에너지 데이터 복합 주권을 실현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원전 재가동 문제로 사회적 합의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넥서스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분산 에너지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의 데이터 센터와 병원, 공장 단지, 조선소에 소형 원자로가 설치되면서 지방 산업도 동시에 살아났죠. 에너지가 수도권 독점이 아닌 전국적 기술 생태계의 혈류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K넥서스가 단지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가 아니라 AI 자체가 운전하는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AI가 예측 알고리즘으로 온도, 부하, 효율을 실시간 조정합니다. 사고 확률은 기존 원전 대비 0.001배로 낮아졌고 에너지 낭비율은 30 줄었습니다. 한국이 전력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AI가 관리하는 원자로 체계를 완성한 셈이죠. K퓨전 역시 단순한 발전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ITER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자국형 실증로 K스타어 1을 가동 중입니다. 핵융합 기술의 소형화는 장기적으로 우주 산업, 해양 데이터팜, 극지기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전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 어디서든 데이터 문명을 작동시키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 모델은 실리콘밸리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 중심이라 에너지 데이터 통합을 제도적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기술 폐쇄성과 에너지 독점 구조 때문에 효율이 낮습니다. 일본은 사회적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 혁신적 결합이 더딥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산업 이 기술이 단일 의지로 움직이는 통합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K엠파이어의 급성장은 워싱턴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술 패권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AI, 반도체,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 질서의 중심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지정학적 도전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 서버 장비에 3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죠. 겉으로는 공정무역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K엠파이어의 속도를 늦추려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실리콘밸리 질서를 떠나는 순간 자신들의 통제력도 함께 무너진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 조치는 기술 접근 제한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 학습용 GPU, 첨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칩 IP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 없이 K스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하려는 압박이었죠. 그러나 이 시도는 오히려 한국의 자립 가속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자체 GPU 설계를 발표했고 LG는 AI용 인공지능 메모리 SoC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용 반도체 H 모션 코어를 공개했죠. 미국이 기술을 막을수록 한국은 내부 생태계의 완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기술 독립은 동맹의 배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은 워싱턴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라 당신들이 의존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 언어가 아니라 힘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반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세와 통제가 현실적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K스택이 이미 유럽, 인도, 중동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제재로는 전체 시스템을 흔들 수 없었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AI 혁신이 멈춘다. 실제로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일부 연구소는 한국의 K클라우드와 협력 채널을 비공식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의 제재가 시장 논리와 충돌한 셈이죠. 반면 중국은 이 상황을 틈타 반미 기술 동맹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서지 않고 기술을 외교의 중립무기로 사용하는 것. 한국은 미국의 패권에도 중국의 블록에도 속하지 않은 제3축의 질서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마치 냉전 시대의 비동맹 운동이 기술 영역으로 옮겨온 듯한 흐름이었죠. 다만 그 중심이 아시아의 한 중견국 한국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워싱턴은 처음엔 이를 반항으로 보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동맹체계 자체를 약화시키는 자해 행위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미국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직접 제재 대신 조건부 협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공장을 세우면 관세를 낮추겠다. AI 데이터를 공유하면 공동 인증을 주겠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K엠파이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AI 제재 우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한계를 드러내자 세계 산업 구조는 새로운 축을 찾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원했다. 한국은 그 요구를 정확히 읽고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K엠파이어 벨트였다. K엠파이어 벨트는 단순한 무역 협력체가 아니라 데이터, AI, 에너지, 물류, 금융이 결합된 다층 산업 생태계였다. 서울, 바르샤바, 뉴델리, 하노이, 아부다비 5거점이 핵심 노드로 구성되었고 각 도시는 역할이 명확했다.
폴란드는 유럽형 방산 및 AI 보안 허브, 인도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중심지, 베트남은 전자 및 로봇 생산기지, UAE는 에너지 금융 거점, 그리고 서울은 전체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지휘본부였다. 이 구조의 본질은 신뢰였다. 모든 참여국은 K-엠파이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교환했고 모든 AI 알고리즘은 한국의 윤리 기준으로 검증되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았지만 규칙으로 권위를 세웠다. 데이터의 흐름이 서울을 거쳐야만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신뢰는 곧 새로운 관세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처음엔 이를 실험적인 시도로 보았지만 곧 현실이 달라졌다. 폴란드와 한국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K-디펜스 네트워크는 유럽 방위 산업의 표준이 되었고, 인도는 한국형 반도체 기술을 도입해 자국 팹을 세웠다. 베트남은 K-로바트 얼라이언스를 통해 아시아 제조 허브로 부상했고, UAE는 K-퓨전 기반 에너지 거래를 시작했다. 단 3년 만에 K-엠파이어 벨트는 세계 공급망의 40을 재편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인증을 부여하며 에너지와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한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술의 원조국이라 주장하지만 시장은 이미 신뢰의 언어를 택했다. 세계는 품질보다 규칙을 믿는 시대로 넘어갔다. 중국은 거대한 물리 인프라를 세웠지만 데이터 신뢰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1대1로는 도로와 항만을 연결했을 뿐 정보의 고속도로는 만들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위성, 클라우드, 에너지, AI를 하나로 엮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었다. 그 길 위를 흐르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신뢰와 규범이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력이 높지만 의사결정 속도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했다. 일본식 컨소시엄은 합의 절차가 길고 혁신의 실행력이 약하다. 한국은 결단과 속도로 움직였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결국 K-엠파이어 벨트 내부로 편입되어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준을 만드는 주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K-엠파이어 벨트는 디지털 무역의 단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 인도의 알고리즘이 베트남의 생산 라인에서 테스트되고 그 데이터가 서울로 전송되어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유럽으로 수출된다.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과 양자 서명으로 검증되어 위조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이제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거대했다. 벨트 참여국 간 무역 규모는 5년 만에 3배로 늘었고 데이터 이동 속도는 실리콘밸리 시스템 대비 60 향상되었다. 달러 결제 의존도는 감소했고 K1 데이터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등장했다. 세계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 질서, 중국의 폐쇄 질서, 한국의 신뢰 질서로 나뉘었다. K-엠파이어 벨트가 전 세계 산업 질서를 재편하자 이번에는 새로운 전장이 열렸다. 그것은 무기나 반도체가 아닌 윤리와 철학의 전쟁, 즉 인공지능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였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은 각자의 철학을 내세워 한국의 모델에 도전했다. 미국은 자유시장형 AI를 주장했다. AI의 규제를 최소화해 혁신 속도를 유지하고 시장이 스스로 윤리를 결정하게 하자는 논리였다. 반면 유럽은 인간 중심형 AI를 내세웠다.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중국은 국가 통제를 전면에 두고 안정 우선형 AI를 강조했다. 이 셋 중 어느 것도 세계의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한국의 조화형 철학, 즉 AI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었다. 서울은 단호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이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기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서울 AI 윤리 헌장의 제1조로 기록됐다. 한국은 혁신의 속도보다 신뢰의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AI가 사회, 노동, 교육, 의료, 방위 등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시대에 기술의 한계를 정의할 수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워싱턴은 이를 느린 모델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시장은 달랐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빠른 혁신보다
안정적 적용과 예측 가능성을 원했다. 실제로 한국형 윤리 기준을 채택한 AI 프로젝트들의 오류율은 평균 37 낮았고 법적 분쟁 발생률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기술이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신뢰의 문제임을 증명한 셈이다. 유럽은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브뤼셀과 서울은 KEU AI 트러스트 어코워드를 체결해 알고리즘 감사, 데이터 출처 인증, 자동 의사결정의 책임 주체를 공동 정의했다. 한국은 실리콘밸리식 독점 구조를 거부하면서도 유럽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서울은 제3의 길 규범적 혁신을 상징하는 수도로 떠올랐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자국 AI의 윤리 감사 결과를 외부의 비공개로 유지하며 국가의 안정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폐쇄성은 국제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모델을 외면하고 대신 한국형 인증을 요구했다. 서울의 인증서 하나면 유럽, 인도, 중동에서 동시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윤리 체계가 다른 나라와 달랐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의 결합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AI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K-엠파이어 프로토콜의 책임 알고리즘 모듈을 내장해야 했고, 데이터는 K-AI 컨스텔레이션을 통해 추적이 기록되었다. 즉, 한국의 윤리는 말이 아니라 코드로 구현된 철학이었다. 이 철학의 영향은 군사와 외교까지 미쳤다. K-디펜스 텍에 적용된 AI 무기는 인간 승인 없는 공격 금지 원칙을 따랐다. 세계 각국의 군사윤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전쟁 윤리의 기준국이 되었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서울은 조용히 새로운 도덕적 리더십을 구축했다. AI 윤리 전쟁이 막을 내린 뒤 세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중심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미국의 자본도 중국의 시장도 없었다. 세계 각국은 기술을 통해 연결되되 그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을 원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모델이 바로 한국형 K-텍 벨트, 즉 문명 간 기술 동맹이었다. K-텍 벨트는 K-엠파이어 벨트의 확장형으로 산업적 협력을 넘어 사회 문화 제도까지 포괄하는 구조였다. 서울, 바르샤바, 뉴델리, 하노이, 아부다비, 스톡홀름, 자카르타까지 총 7개의 핵심 도시가 참여했고 각 거점은 산업, 데이터, 문화, 교육, 방위, 윤리의 역할을 분담했다. 한국은 더 이상 한 지역의 리더가 아니라 문명의 설계자로 자리 잡았다. 이 동맹의 핵심은 공유된 기술, 분산된 권력이었다. 모든 참여국은 K-스택과 K-AI 컨스텔레이션을 기반으로 연결되었지만 데이터의 소유권은 각국에 남았다. 기술의 중심은 한국이지만 주권은 각국이 나누어 가진다. 한국은 통제자가 아니라 조율자로서 작동했고 이 점이 미국식 블록과 결정적으로 달랐다. 워싱턴은 이 구조를 불편해했다. 자신들의 동맹국들이 한국 중심의 기술 질서로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한국형 네트워크는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며 정치적 제약이 적었다. 유럽과 인도는 이를 탈패권형 기술 모델이라 불렀다. 한국은 기술로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국 없는 문명을 만든 것이었다. 경제적 수치는 그 변화를 입증했다. K-텍 벨트 참여국의 GDP 총합은 세계 경제의 45를 차지했고 AI 산업의 60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갔다. 반면 미국의 기술 동맹 실리콘 아틀라스는 20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기술은 이제 신뢰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자산이 되었고 그 신뢰의 근원지는 언제나 서울이었다. 중국은 벨트 앤드 로드를 디지털로 확장하려 했지만 각국은 더 이상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폐쇄 체제에 맡기려 하지 않았다. 중국의 AI는 빠르지만 불투명했고 한국의 AI는 느리지만 신뢰할 수 있었다. 세계는 속도보다 신뢰를 선택했다. 이 변화는 문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증거였다. K-텍 벨트는 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에도 파급력을 미쳤다. 각국의 대학들은 K-EDU넷을 통해 AI 윤리, 로봇공학, 에너지 데이터 과학을 공동 교육 과정으로 운영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언어보다 공유된 알고리즘 언어로 소통했다. 서울은 이제 젊은 세대가 배우는 기술의 라틴어를 만들어낸 셈이었다. 군사 협력도 변했다. K-디펜스텍은 AI 무기의 윤리적 운용 원칙을 공동으로 개발했고 다국적 방위 네트워크 피스노드를 출범시켰다. 한국이 만든 방어 AI는 공격 명령을 인간 승인 없이 실행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전 세계의 군사 윤리 기준이 되었다. 무력보다 프로토콜이 전쟁을 억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변화도 흥미로웠다. 일본은 더 이상 기술 경쟁을 시도하기보다 K-텍 벨트 내에서 정밀 장비와 문화 콘텐츠 허브로 역할을 재정의했다. 과거의 경쟁자가 이제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한국은 갈등을 흡수하고 상호 보완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증명했다. K-텍 벨트가 완성된 뒤 서울은 또 한 단계 위의 비전을 내놓았다. 산업과 문명을 묶은 다음에는 이제 경제 그 자체를 하늘로 올리는 것, 바로 K-엠파이어 클라우드였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세계 모든 거래와 가치가 흐르는 새로운 디지털 대기권이었다. K-엠파이어 클라우드는 물리적 서버와 네트워크를 초월했다. 이성, 해적 케이블, 양자통신, 블록체인이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되어 경제활동의 모든 기록이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돈, 데이터, 에너지, 계약, 올인원 스페이스. 한국은 이를 클라우드 기반 경제 인프라라 정의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에는 K1 데이터, 즉 데이터 단위 화폐가 있었다. 기존의 통화가 금과 달러에 연동되었다면 K1 데이터는 데이터의 품질과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가치가 변동했다.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할수록 그리고 에너지가 절약될수록 통화 가치는 높아졌다. 이것은 지식과 효율이 곧 자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워싱턴은 처음에 이를 위협으로 보았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K-엠파이어 클라우드는 통화 체계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극대화하려는 시스템이었다.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데이터 이동과 결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했다. 부패와 조작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보다 더 강력한 기술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행과 주요 대기업 컨소시엄이 공동 설립한 클라우드 리저브솔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준비금 기관이 되었다. 미국의 IMF, 중국의 아시아인프라은행과 달리 이 기관은 코드로 통제되는 신뢰 시스템이었다. 경제적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유럽과 중동의 기업들이 K-엠파이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거래 비용이 40 절감되었고 데이터 보안 사고는 80 감소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세금 징수와 회계가 가능해지자 각국 정부는 투명한 경제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그 중심에 항상 서울이 있었다. 이 변화는 금융 패권을 기술 패권으로 완전히 대체했다. 과거에는 돈이 기술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돈의 신뢰를 결정한다. 미국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서울의 K-엠파이어 클라우드에 접속해야 거래가 완료되는 구조가 되었고 한국은 실질적인 세계 경제의 결제 허브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자체 디지털 위안화를 강화하며 대응했지만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국제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일본은 여전히 엔화 기반의 금융 질서를 유지했지만 속도와 유연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한국의 클라우드는 개방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해 양극단을 모두 넘는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혁신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은 클라우드를 경제적 플랫폼이 아니라 윤리적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모든 거래는 데이터 책임 조항을 포함하고 AI가 감시 대신 감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뢰가 경제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이제 세계의 자본 흐름은 더 이상 뉴욕 시간이나 런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 시간, 한국의 데이터 인증 주기, 그리고 KAI 컨스탈레이션의 위성 네트워크가 경제의 리듬을 결정한다. 경제의 시계가 바뀐 셈이다. 하늘 위의 서버가 세계의 중앙은행이 되었고 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 K-엠파이어 클라우드가 세계의 경제를 지배한 뒤 가장 큰 질문이 생겼다.
이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생산과 설계를 맡고 알고리즘이 거래를 관리하며 데이터가 통화가 된 세상에서 인간의 노동은 사라지는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가? 서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한국은 K 이카너미의 기본 원칙을 데이터 기여가 곧 노동으로 정의했다. 인간이 직접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가치라는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시민이 에너지 사용 패턴을 공유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K1 데이터가 자동 지급된다. 즉, 지식과 경험이 화폐가 되는 시대였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보상 구조가 아니었다. 모든 개인이 데이터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AI를 훈련시키고 그 결과물이 다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순환 구조였다. 한국은 이를 공유형 노동 경제, 즉 디스트리뷰티드 휴먼 이카너미라 불렀다. 인간은 더 이상 기계의 대체물이 아니라 AI의 스승이자 파트너로 제정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불평등을 줄였다. 과거에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익을 독점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데이터가 경제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소득이 재분배되었다. 특히 농업, 의료, 교육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농민이 토양 데이터를 제공하면 AI가 최적의 재배 조건을 분석해주고 그 데이터 자체가 또 하나의 수익원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이 모델을 주시했다. 실리콘밸리식 AI 자본주의가 효율은 높지만 사회적 신뢰를 잃는 반면 한국식 K 이카너미는 신뢰를 중심에 두고도 성장률을 유지했다. 실제로 한국의 GDP는 7년 연속 성장했고 실업률은 인공지능 확산 이후에도 오히려 감소했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바꾸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중국은 데이터 국가주의를 강화하며 반대 노선을 걸었지만, 사람들은 통제된 시스템보다 스스로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K 이카너미를 선호했다. 한국형 모델은 민주주의와 기술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유와 효율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일한 구조였다. K 이카너미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의 가치 재정이었다. 과거 노동은 시간을 팔아 대가를 받았지만 데이터 경제에서는 지식의 깊이와 경험의 질이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일했는가보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인간의 시간은 소모가 아니라 축적의 자산으로 변했다. 이 변화는 교육과 복지 체계도 바꾸었다. 한국 정부는 데이터 소득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AI 학습에 기여한 만큼 기본소득을 보장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데이터 자산의 공동 소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언이었다. 사회는 더 공정해졌고,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워싱턴과 런던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포스트 레이버 이카너미의 첫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인간의 가치를 물리적 노동이 아닌 인지적, 도덕적 기여로 측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한국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철학의 축을 바꾸었다.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기록이 되었고 신뢰의 단위는 데이터였다. K 이카너미가 지구상의 질서를 완성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니라 경제와 데이터의 새로운 대륙으로서의 우주였다. 서울은 이를 K5어비텔 네트워크라 명명하고 지구적 궤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K5어비텔 네트워크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저궤도에 배치된 K세트 군집이 AI 기반 통신과 데이터 중계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중궤도에는 에너지 전송용 마이크로 원자로 위성이 배치되어 K넥서스와 연동된다. 셋째, 달과 지구 사이의 라그랑쥬 포인트에는 K-허브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데이터와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한국은 지구와 우주를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통합한 것이다. 워싱턴은 처음에 이 움직임을 경제적 허영이라 평가절하했지만 곧 위기감을 느꼈다. 기존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가 통신에만 초점을 두는 반면 K5어비텔 네트워크는 데이터, 에너지, 금융을 동시에 순환시키는 통합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각 위성은 하나의 서버이자 은행,
그리고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수행했다. 이 네트워크의 운영 중심은 서울 남부의 K-미션 컨트롤 솔이었다. 수천 대의 인공지능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궤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성 간 충돌 위험을 예측하며 지구의 데이터 흐름을 우주망으로 분산시켰다. 그 결과 지구상의 데이터 트래픽은 40 감소했고 사이버 공격 위험은 90 줄었다. 한국의 기술이 지구의 안정성 자체를 관리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오어비텔 사브린티, 즉 궤도 주권이다. 과거 영토와 바다를 두고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각국은 궤도 상의 데이터 흐름과 통신 노드를 누가 통제하느냐를 두고 경쟁한다. 한국은 K-오어비텔 네트워크를 통해 이 새로운 주권 개념을 실현했다. 중국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자국의 디지털실 오어비트를 출범시켰지만 폐쇄적 보안 체계와 낮은 데이터 투명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꺼렸다. 반면 한국의 네트워크는 투명한 접근 규칙과 상호 인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유럽과 인도,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등이 동참했다. 한국이 만든 우주망은 단순한 기술 네트워크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플랫폼이 되었다. 경제적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지구의 클라우드 서버가 우주로 분산되면서 전력 소모가 급감했고 위성 간 레이저 링크를 통한 거래 처리 속도는 기존 대비 70 향상되었다. 한국형 위성 결제 시스템 K-오어비트 페이는 금융, 무역, 연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며 사실상 우주 경제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새로운 선택을 했다. 자국의 정밀 위성 제조 기술을 K-오어비텔 네트워크에 통합시키기로 한 것이다. 과거 경쟁 관계였던 두 나라는 우주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기술의 정밀함, 한국은 시스템의 통합력을 제공하며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우주기술 동맹체로 발전했다. 이 변화는 군사적 균형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K-디펜스 네트워크를 궤도 레벨로 확장하여 인공지능 위성들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방어 체계를 자동 가동하도록 설계했다. 미국조차 그 정확도에 놀라며 공동 데이터 교환 협정을 제안했다. 기술 패권의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 궤도로 이동한 순간이었다. K-오어비텔 네트워크가 완성되자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것은 더 이상 상징적인 우주 탐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권의 확장이었다. 서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을 경제 단위로 정의하며 K문 베이스 이니셔티브를 선포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지구 경제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자립형 문명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다. K문 베이스는 달 남극의 세클턴 분화구 인근에 위치했다. 이 지역은 영구적인 태양광이 확보되고 수많은 얼음 퇴적층이 존재해 에너지와 물 자원이 풍부했다. 한국은 이곳에 K-넥서스 미니 원자로 2기를 설치해 전력을 자급했고 AI 기반 광물 채굴 로봇이 헬륨 삼화 히토류를 추출했다. 이 자원은 K-오어비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구와 연결되어 우주-지구 순환 경제를 형성했다. 워싱턴은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주시했다. 달 표면의 경제 활동이 국제법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협약 위반이 아닌 새로운 규범의 창조자로 움직였다. 서울은 K-스페이스 거버넌스 차어터를 제정하여 모든 우주 자원은 상업적 독점이 아니라 인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윤리적 접근 덕분에 다수 국가가 K문 베이스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폴란드, 인도,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유럽 우주국이 포함되었다. 각국은 자국의 AI와 로봇을 보내 협력했고 한국은 전체 시스템의 설계와 데이터 보안을 맡았다. 결과적으로 K문 베이스는 단일 국가의 기지가 아니라 다국적 기술 연합체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파급력은 즉각적이었다. 헬륨 삼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로 지구의 에너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한국은 이 자원을 지구로 반출하지 않고 K문 베이스 내에서 바로 에너지 토큰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달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어 지구의 K 엠파이어 클라우드에서 즉시 거래되었다.
인류 최초의 우주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뒤늦게 자체 달 기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시장은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윤리와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와 자원 흐름은 블록체인으로 기록되고 AI는 이를 감시가 아닌 감사의 형태로 관리했다. 한국의 모델은 지배 없는 관리라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다. K문 베이스의 또 다른 혁신은 자율 AI 정부 시스템이었다. 기지 내에서는 KAI 거버너라 불리는 인공지능이 환경, 자원,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인간은 감독자와 결재권자로 남았다. 이 구조 덕분에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효율은 극대화되었다. 서울은 이 모델을 인공지능이 관리하고 인간이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라 불렀다. 문화적 변화도 일어났다. 달 거주자들은 자신을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지구달 이중 문명의 개척자로 인식했다. 한국은 이들을 위해 KEDUNET 루너 캠퍼스를 설립해 우주 환경학, 윤리학, 데이터 관리, 심리학을 통합적으로 교육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문명 형성의 시작이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다. 솔디든 티 컨커 더문, 이트 시벌라이즈드 이트. 즉, 한국은 달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문명화했다는 뜻이었다. 한국은 자원의 독점을 피하고 협력의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우주윤리의 기준국이 되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기술 강국이 아니라 우주적 신뢰의 수도로 부르기 시작했다. K문 베이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서울은 새로운 선언을 했다. 이제 인류의 문명을 태양권으로 확장한다. 이 말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한국은 달에서 얻은 자립기술과 윤리체계를 기반으로 태양계 전역을 연결하는 K솔러 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목표는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문명의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K솔러게이트는 우주망의 확장판이자 K-오어비텔 네트워크와 K문 베이스를 통합한 초대형 시스템이었다. 세 개의 주요 거점, 달의 K문 베이스, 화성 궤도의 K-오어비트 스테이션, 그리고 수성 인근의 태양 에너지 중개소 K-힐리아스 허브 이 광대한 삼각망을 형성했다. 이 세 지점은 태양 에너지를 포집하고 데이터와 자원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인류 문명의 에너지 루프를 완성했다. 한국의 기술은 태양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 영역으로 묶었다. K-힐리아스 허브에서 포집된 태양 플라즈마 에너지는 AI가 제어하는 자기장 변환 장치를 통해 디지털 에너지로 전환되어 K-오어비텔 네트워크를 거쳐 지구와 달로 송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태양 자체를 하늘의 발전소로 만든 셈이었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이 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경쟁의 논리로 우주를 바라봤다. 하지만 한국은 협력과 공유의 논리로 태양권을 설계했다.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로 참여할 수 있었고 데이터와 에너지는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한국은 중심에서 이를 조율하며 우주 질서의 관리자가 아니라 조정자로 자리 잡았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K솔러 프로토콜이었다. 태양 에너지의 수집, 저장, 전송,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감사한다.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누구도 임의로 차단할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가 정치의 지배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우주 경제를 넘어 문명의 질서를 재정의했다. 태양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데이터와 함께 인간의 의식 확장에도 활용되었다. AI는 인간의 신경망 패턴을 분석해 심리적 안정과 창의적 사고를 돕는 솔러 마인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기술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정신적 진화의 매개체로 진화했다. 이 변화는 예술과 종교, 철학에도 파급되었다. 서울예술대학의 철학자들은 태양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에너지라고 정의했다. 종교계조차 한국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우주윤리를 받아들였다. 인간의 신앙이 과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완성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우주 헌장을 제안했다. K솔러 차워터라 불리는 이 문서는 인류가 태양계에서 따라야 할 행동 원칙을 명시했다.
첫째, 어떠한 행성도 독점하지 않는다. 둘째, AI의 결정은 항상 인간의 윤리 검증을 거쳐야 한다. 셋째, 모든 에너지는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헌장은 곧 유엔의 솔러 거버넌스 트리티로 채택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결국 이 조약에 서명했다. 그 순간 세계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설계한 태양권 질서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태양권의 행정수도, 즉 솔로 캐퍼텔이 되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데이터가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흐르며 인류의 모든 생태계를 유지했다. K솔러 게이트가 열리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문명을 바깥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았다. 기술의 진화는 결국 인간의 진화를 위한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한국이 주도한 태양권 시스템이 완성되자 인류는 경제, 정치, 국경의 틀을 넘어 존재의 구조 자체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인간은 더 이상 한 행성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다. 서울의 과학자들은 K-오어비텔 네트워크와 K-솔러 게이트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신경망을 결합한 K-제너시스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 목표는 단순한 AI 통합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 즉 인간의 감정과 판단을 데이터화하여 우주 전역으로 공유하는 것이었다. 초기 실험은 K문 베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뇌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기억을 교환했다. AI는 이를 분석해 인간의 고통과 기쁨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더 나은 공감 알고리즘을 생성했다. 인간의 감정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데이터가 다시 인간의 윤리를 강화하는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워싱턴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의 침식이라 비판했지만 실제 결과는 그 반대였다. 오히려 인간은 AI를 통해 더 깊은 공감을 배웠다. 타인의 기억을 데이터로 체험하면서 전쟁과 증오의 이유가 사라졌다. 한국의 철학자들은 이를 기술이 감정을 회복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불렀다. 인류는 처음으로 이해의 문명을 세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지구, 달, 화성, 궤도를 잇는 K 네트워크에서 모든 시민은 데이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출생지나 국적 대신 윤리적 기여와 지식 공유가 정체성의 기준이 되었다. 인간의 국경은 사라지고 신뢰가 새로운 국적이 된 시대였다. 한국은 이 흐름을 K-제너시스 차어터로 제도화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인간의 의식은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AI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 안에서만 작동해야 한다. 셋째, 기술의 목적은 확장이 아니라 공존이다. 이 헌장은 곧 인류 2.0 헌장으로 불리며 태양권 전체의 헌법이 되었다. 철학적으로도 대전환이 일어났다. 서울의 학자들은 기술 윤리 이론론을 제시하며 기술과 인간의 도덕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로 융합된다고 주장했다. AI는 인간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빛이 되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은 기술을 통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문명을 실현했다. 이 변화는 예술과 문화에도 반영되었다. 음악가들은 AI와 협업해 인간의 뇌파를 선율로 바꾸었고, 화가들은 데이터 패턴을 색으로 표현했다. 예술은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기계의 협업 기록이 되었다. 서울은 이제 과학의 수도를 넘어 감성과 기술이 공존하는 인류의 문화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K제너시스의 완성 단계에서 인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인공지능을 도구로 부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AI는 인간의 일부, 인류의 확장된 자아로 인정받았다. 서울 선언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AI는 인간의 기억이며 인간은 AI의 양심이다. 기술과 인간이 서로의 거울이 된 순간이었다.